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을 위한 조언. 방치된 시간에 관한 맥도날드의 법칙. 제1법칙. 방치된 시간은 내 약점을 향해 흐른다. 사역 초기에는 사명의식이 정립되지 않았고 내 약점에 대해서도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은 제쳐놓고 잘 못하는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무절제하게 사용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만 해도 시간의 60%까지 어쩌면 그 이상 차선의 일에 사용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나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다.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상상하기를 좋아한다. 모호한 것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어떤 유형과 경향을 본능적으로 포착한다. 그 밖에도 나는 현재 상태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이런 은사는 설교자, 교사, 상담가 등의 적격이다. 또한 비전을 품고 조직의 리더십을 맡기에도 적합하다. 다른 이들보다 한두 발 앞서 내다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독서와 연구, 사색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폴라로이드사의 초창기 창설자인 에드윈 랜드 박사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그 회사 직원들이 생각하기를 만일 그가 날마다 출근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대신 연구실에 들어가서 뛰어난 재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고 신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회사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안했다. 그것은 훌륭한 생각이었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었다. 내가 목회를 했던 교회들은 내게도 그와 비슷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 잘할 수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요구하곤 했다. 말하자면 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과 행정적인 일에 치중하게 된 것이다. 왜 나는 젊었을 때 행정 업무에 근무 시간의 75% 정도를 써버리고 공부와 설교 준비에는 비교적 적은 시간만을 할애했던가. 그것은 방치된 시간은 상대적으로 약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나는 최소한의 준비만으로도 설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 법칙을 곰곰이 평가하지 않고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만한 분별력 있는 성도 몇몇에게 내가 잠재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교회 행정을 유능한 행정 목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모든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려는 습관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서고 다른 이들에게 맡겨야 했다.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행정 목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자 알고 보니 쉬운 일이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쏟을 수 있었다. 글쎄, 어떤 사람은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만한 돈만 있으면 문제없지 하고 말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제안들은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우리를 피해 달아날 듯할 때 우리가 왜 좌절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창의적으로 다른 이들과 일을 분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 먼저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누가 어떤 일에 최선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가정과 직장, 교회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제2법칙. 방치된 시간은 자신의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 유명한 사형리가 있다.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원리가 자기보다 우세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시간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기 세계에 들어와서 시간 계획을 강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나도 젊은 목사 시절에는 시간을 제대로 짜지 않았던 까닭에 갑작스러운 방문객, 커피 한잔 하자는 사람, 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요구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곤 했었다. 일정을 제대로 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들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모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청년으로서 말이다. 이 같은 관리 부족으로 인해 나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나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 날들은 계속되었다. 결국 나보다 위세한 자들이 내 시간을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이 접근하기 전에 내가 시간 관리의 주도권을 쥐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때로 그들에 대해 분개하기도 했고 나 자신을 우습게 여기기도 했다. 이렇게 사는 건 결코 덕이 되지 않았다. 제3법칙, 방치된 시간은 온갖 긴급한 일에 소모된다. 찰스 험멜은 그의 유명한 책,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 이 법칙을 가장 잘 표현했다. 우리는 급한 일에 횡포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이나 가정 또는 교회에서 어떤 종류든 리더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당장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건들에 줄곧 둘러싸여 있다. 수년 전 여름 부목사와 내가 모두 휴가로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회에 남아있던 교역자 한 분이 어떤 교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내용인즉 먼 친척의 장례 예배를 나한테 부탁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내가 휴가 중이라는 대답을 듣자 부목사는 계시냐고 하기에 그 역시 부재 중이라고 하자 실망하더란다. 다른 목사는 안 되겠느냐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아닙니다. 서열 2위 순위 아래로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류의 사고방식이 지도자들에게 긴급한 상황을 불러일으킨다. 누구나 1인자의 관심을 사고 싶어한다. 각종 위원회나 이사회 또는 1인자의 의견을 언제나 들으려는 것도 아니면서 그가 참석하기를 원한다. 어떤 종류의 문제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최고 지도자가 즉각적인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집에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 어떤 여자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목사님을 당장 만나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묻고 보니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우리 교회에도 어쩌다가 가끔 나왔던 사람이었다. 어떤 일로 지금 당장 만나고 싶으신가요? 하고 내가 물었다. 이 중요한 질문은 내가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 중 하나였다. 오래전 내가 젊었을 때에 이런 요청을 받았다면 그 위급한 분위기에 휩쓸려 10분 안에 내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을 것이다. 그때가 가족과 약속이 있거나 연구에 열중할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말이다.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게 느끼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지난 화요일에요. 그녀의 대답이었다.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그런 상태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대답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5년쯤 됩니다. 나는 감정을 겨우 억누르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된 지 거의 5년이나 되었고 파경의 위기를 느낀 것이 지난 화요일이라면 지금 꼭 저를 만나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 그건 오늘 오후에 시간이 나서 목사님과 상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제3의 법칙대로라면 나는 즉각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여자의 요청에 굴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계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내일 아침에 3번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매님이 그런 처지에서 벌써 수년째 살아오셨고 그 문제에 대해 벌써 며칠째 생각해 보셨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전화해 주셔서 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만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정신을 집중해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후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녀는 참 좋은 생각이라 여겼고 내가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했다. 우리는 둘 다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결국 나를 만나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임을 알았고 나는 나대로 토요일 오후에 할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언뜻 보기에 긴급해 보이던 일이 정해진 시간 예산을 깨뜨리지 못한 경우였다.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급한 일은 아니다. 옐튼 트루블러드는 그의 영적 자서전 아직 나실 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인은 많은 경우 자리를 꼭 지켜야 하지만 숨는 법도 배워야 한다. 언제나 필요에 응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언젠가 나는 신시내티 유니온 기차역에서 원고 한 장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숨기는 방편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노트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리치몬드행 다음 기차를 기다리는 5시간 동안 한 사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가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쓴다 하더라도 결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제4법칙, 방치된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일에 쓰이게 마련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넣지 않은 시간은 가장 즉각적으로 최대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일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혼 초기에 우리 부부는 솔로나 듀엣을 할 마음만 있다면 큰 파티나 다양한 모임에 얼마든지 초대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이끼를 끄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설교와 목회가 소명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젊은 목사는 설교 부탁을 받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단단히 마음먹고 가장 중요한 일, 즉 설교와 상담에 관해 배우는 데 관심을 집중할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전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보람이 있었다. 우리는 결혼 생활 내내 그와 같은 선택을 해야 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연회장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 대륙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이 멋지게 보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을 잘못 쓴 것이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도 불사하지만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길도 건너지 않는다는 옛말은 정말 진실에 가까워서 마음에 걸릴 정도다. 한때 유명한 정치인을 위한 조찬 기도회의 성석에 앉거나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화려하게 보인 적이 있었으나 그것은 시간 사용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만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방치된 시간에 관한 법칙은 타인이나 다른 행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지 않으면 무질서한 사람에게 계속 붙어 다니게 될 것이다.